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인데요.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생방송으로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분은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용상 뭐 그렇게 엄청나게 새로운 건 없었죠.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나게 새로운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치 현안도 안 남았으니까. 뭐 다뤄지질 않았고요. 네. 이제 제목도 큰 제목도 일상 회복이었기 때문에 뭐 내용상 새로운 걸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좀 너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아마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방송사 입장에서 이걸 준비하기에는 네. 타운홀 타운홀 미팅 형식을 했기 때문에 언론 제 생각에는 청와대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 회견을 더 좀 자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약속대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맷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좀 시나리오 없이 그리고 추가 질문을 허용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하는 기자회견을 조금 더 하고 이제 뭐 몇 개월 안 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일단 좀 국정이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어저께 좀 유감스러운 건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워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이전처럼 이렇게 막 치솟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건 분명하게 아니니까. 좀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금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신 의원님 말씀대로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국민들과 굉장히 자주 소통 그리고 격이 없는 어떤 형식 속에서 그 소통이 이전 정부와 다른 이미지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과의 대화 형식이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 형식이든 좀 자주 하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코로나 주제로 인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는데 네.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이제 부동산, 뭐 집값 이런 측면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았죠, 사실. 이제 코로나 K-방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화자찬이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불과 이제 1년 전에 작년 이맘때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네. 300~400명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2.5단계 확대하면서 뭐 세상이 다 뒤집힐 것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뭐 3,000명이 1일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또 위중증자가 500명에 이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위험도는 여전히 매우 높음으로 최고 단계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육박해서요. 병상 배정을 못 받는 대기자 수가 900명이 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피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K-방역을 자랑하기에는 저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고요. 특히 7월 7일부터 법률이 제정돼서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에 네. 현재까지도 이게 뭐 그 전자정부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사이트가 작동이 안 돼서요. 신청을 못하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불만들이 지금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힘들고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낮은 자세로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그런 국민들이 오히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그 노고나
아니면 뭐 애틋함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신경민 전 의원님 혹시 또 뭐 반박하시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나라도 다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다시 또 뭘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껄끄러운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무주택, 청년층, 뭐 서민들한테 뭐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다시 한번 사과는 하긴 했지만 좀 아무래도 아쉬워하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느 역대 대통령이나 국민들하고 늘상 대화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꼭 임기 말쯤 가면 왜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했나 이런 야박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국회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국회를 방문하셨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새로웠고 네, 그때 굉장히 신선한 그리고 임기 움직임이 4년 내내 좀 있었죠. 자유롭게 네. 그런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뭐 지금같이 여당이 더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네. 지금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국회 경험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네. 이 두 분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평가는 계속 엇갈릴 테니까요. 얘기도 계속해도. 근데 여기서 일단 뭐 이 대통령과의 대화 나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평가를 끝내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좀 이전 전임 대통령을 하고는 추이가 많이 달라요. 한 임기 한 6개월 정도 남겨두면 네. 뭐 여당의 대선 후보는 대통령하고 차별화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항상 그랬죠.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 한 20%대까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한 40%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임기 말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일단 뭐 고정층이 확실하게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 비리가 없는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친인척 비리라든가 네, 측근 비리가 네, 그렇죠. 나올 법한 상황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여러 없잖아요. 가지 정책을 놓고는 뭐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말다툼이 있지만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 이건 다른 아마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걸 좀 따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이런 지지율은 앞으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신환 전 의원님 평가 듣기 전에 제가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리얼미터가 YTN 의뢰도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직전 주보다 2.2%포인트 오른 39.5%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1.8%포인트 하락한 57.1%였습니다. 모름 무응답은 3.4%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이제 대동소이한 부분인데요.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정권 말에 있었던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그리고 친인척들의 비리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높이 살만하죠.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되는 뭐 하나의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가 여전히 국민들한테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과거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더 세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정권 교체 지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는 아주 이 확고한 지지층들이 있는 거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네. 그 트라우마에서 저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이 한 40%까지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현상인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로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이게 어찌 보면 정권 교체 지수도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네. 이것과 차별화하면서 오히려 지금 정권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비판적 입장에서 유지하면서 대선 전략을 꾸려 나갈 텐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좀 진퇴양난의 예, 그런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여론이 높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3월에 진행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성격에 대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권 교체론이 4.7%포인트 정도 높기는 했는데 이전 조사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거든요. 지난 5일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조사한 걸 보면요. 정권 교체가 53.6%, 정권 재창출이 37%였거든요. 정권 교체 응답률이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현상이 나타난 거. 이게 여론조사 방법론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사이에 여론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좀 두 분 말씀 이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의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그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십시오. 글쎄요, 짧은 시간에 저도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등락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윤석열 후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못하고 있다. 기대만큼 못하고 선대위 있다. 잡음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이 정권 교체 여론이 50%를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도 떨어지고 선대위의 잡음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이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교차하면서 정권 교체가 떨어지고 정권 재창출이 좀 올라가고 한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권 교체 바람을 타고 윤석열 후보가 뭔가 굳히기 전략을 하는 거 아니냐. 선대위를 좀 메모드급으로 구성하고 이른바 3기 시대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치를 좀 그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이런 그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늘 얘기했지만 이번 선거는요 1~2% 싸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뭐 큰 폭으로 누군가가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신현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신 이게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10% 이상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고 네. 또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약간의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 그런 느슨한 모양새를 띠다 보니까 뭔가 절박함도 떨어지고 또 내부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10번도 더 뒤집힐 텐데 네.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싸우는 쪽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속하는 현상, 결집되는 현상이 좀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신경민 전 의원께서 분석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이제 뭐랄까 긴장감이 돌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이건 너무 비대하다. 이런 내부의 어떤 반성의 목소리, 성찬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뭔가 좀 위기감이 감돈 측면 이걸 좀 배제하기 어렵겠죠. 위기감은 분명히 있는데요. 네. 원래 선대위는 저렇게 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선대위가 FM대로 짠 거예요. 원래 이전 뭐 어떤 대선 원래 국면이라고 예전에도 본다면. 보면 선대위는 저렇게 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용광로 선대위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은 네, 물론 네. 약간 걸렸지만 하여튼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을 했고 국민들 앞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용광로로 해냈다라는 건 이미 이제 혜택은 끝났고요. 네. 이제는 움직이는 선대위 그게 뭐 기동대다 특공대다 뭐 별동대다, 여러 가지 뭐 군사 이런 용어가 거는. 나왔지만 예. 하여튼 움직일 수 있는 후보가 끌고 갈 수 있는 선대위를 만들자 하는 걸로 이제 말하자면 단계가 진입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선대위가 탄생할지는 뭐 곧 선을 보이겠지만 오늘이 이제 첫날이라고 그래서 네. 뭐 좀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선대위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2012년과 17년도 경우에 보면 문재인 선대위가 2012년도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대위가 여러 개의 선대위가 있었어요. 네네. 청년들이 모이는 선대위, 예. 또 여성들이 모이는 선대위, 노동이 모이는 선대위. 그래서 조금 방만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걸 또 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는데 네. 이번에 아마 이제 그것을 너무 방대하지 않게 좀 기동식으로 별동식으로 만드는 선대위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취직준비생이랄지 엄마, 경단녀, 선대랄지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네.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0, 30대를 공략하는 선대위, 청년과 여성과 수도권을 공략하는 선대위를 구성을 할 걸로 지금 오늘 그렇게 선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별동대 선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아니 이 공보단하고 대변인들이 지난주 목요일인가 뭐 첫 회의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거 너무 이 비대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선대위를 구성하는 중이기 때문에 민주당만 뭐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일 것 같은데 오신환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선대위는요, 어쨌든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삐그덕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책상도 뒤집어지고 다시 제자리 잡고 그러는 시간이 필요하겠는데. 선거 한 며칠 전 되면 잘 돌아갑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말씀하신 있습니다. 대로 이게 너무나 주인 없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하게 되면 네. 누가 책임을 안 지니까요. 일사불란함이 없죠.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그리고 여러 개파나 그 경쟁했던 그 세력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으니까 이게 기존의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측 주변 인사들은 너무 나서게 되면 혹시라도 또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개구리 있었던 다른 캠프에 있었던 합류돼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 앞서서 내가 주인인 척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측면이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과정인데 지금 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컨벤션도 없고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상태에서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에 맞는 선대위를 빨리 가동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본인이 네. 비주류 속에서 늘 극복하고 돌파해온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늘 쇄신하고 변화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그런 메시지를 담는 또 결국에는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터는 203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청년층이. 그래서 네.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아주 기동력이 이제 높은 그런 선대위를 꾸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좀 이따 뭐 그 국민의힘 선대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그때 오전 의원님 말씀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신경민 전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비대했다고 하는 평가가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뭔가 선대위가 개편되면 좀 잘 움직여질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 중심, 우리가 어느 세대를 겨냥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지향점을 가지면. 네, 그 지향점은 뭐 분명하죠. 네. 청년, 여성 그리고 수도권을 지향을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별로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타겟 그룹을 아마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공천 얘기가 또 자꾸 나오는 거 보면 어차피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공천과 연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선대위 개편 작업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전부 바꾸겠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사실은 당에 관련된 사람으로서는 이 실체가 뭐지 하는 그런 그 눈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내올지가 나오면은 아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 얘기를 좀 해보죠. 훨씬 더 화제성이 많아요. 이 삼김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오고 김한길 전 대표가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네. 일종의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그쪽을 이제 맞는 그런 형태로 다 뭐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는 줄 알았더니 김 전 위원장이 나는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들어오기 위한 수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간단치가 않아요. 제가 봐서 여기저기 타진을 해보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여러 경험 속에서 선대위가 이게 원톱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실무용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신삼김이죠. 예. 김종인, 김한길 또 김병준 요 세 분의 관계가 이게 옛날에 구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최근까지도 김병준 위원장이 아주 강하게 뭐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공격했던 측면도 있고요. 또 16년도에 야권 통합을 주도했을 때 김한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상당 시간 동안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각자가 그냥 그런 상태로 와 있었는데 네. 이게 선대위에서 어정쩡한 관계로 세 명을 조합을 이루려고 하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대위는 이 체계를 잡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후보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야기하는 원톱을 만약에 후보가 동의한다면 네. 그 서열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아까 말한 주인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그 메시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가다가 삐그덕거리면서 엎어질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그러면은 그 김병준, 김한길 이렇게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못 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는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좀 심하게 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원톱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을 같이 묶어서 원톱이 아닌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그 분위기가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한길 전 대표 한때 민주당 대표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왜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로 결합한다고 보십니까?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 때도 항상 물론 대표까지 지냈지만 주류에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한길 계보라는 것도 없었고요. 항상 주류에 해당하는
친노 친문들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반문이라고 하는 고리로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김한길 대표가 그쪽으로 이렇게 흡수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예.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그 길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에 가서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고 그러는데요. 김한길 대표의 그런 행로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지는 않습니다. 김 대표는 항상 그런 약간의 그 대척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하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유,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을 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인싸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